발솜입니다. 올해 7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의 성화가 점화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올림피아 유적지 헤라 신전 폐허 앞에서 올림픽의 상징인 성화에 불이 붙었고 이제 성화봉송의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을 보면서 우린 이제 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는 우리 남녀 단체 구기 종목들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올림픽 본선에 진출 못한 종목들이 많은 여파로 인해 우리 남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올림픽 본선 티켓이 걸려있는 카타르에서의 U23 아시안컵 대회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회 조별 예선에는 우리가 일본과 한 조에 묶이는 바람에 일명 죽음의 조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실제로 이번 1차전으로 대회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버라이어티한 대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올림픽 대표팀 소식부터 보면 오심 판정 시비가 붙어 인도네시아 선수 2명이 퇴장을 당하는 사태로 말미암아 거의 코미디 같은 경기였다며 분노한 신태용 감독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중 한 판정은 VAR로 보았을 때도 전혀 부딪히지 않았는데 벌어진 참극이었기에 코미디였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오심 사태가 있었던 것은 이번 대회 개최국 카타르와의 경기였기에 논란은 더욱 커졌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개최국의 유리한 판정은 이해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그게 너무 많았다며 항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편파 판정 시비로 시끌벅적한 상태에서 시작된 이번 대회, 우리가 속한 B조의 첫 대결들 중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우선 우리 대표팀의 상대는 아랍에미리트였죠. 경기 전부터 아예 대놓고 내려서서 역습을 노리겠다고 공언하고 이전에 우루과이 대표팀을 이끌고 우리와 붙어보았다면서 자신감을 표출했던 아랍에미리트 대표팀 마르셀로 브롤리 감독의 말처럼 실제로도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밀집 수비에 고전했지만 김천 상무 소속 이영준 선수의 극적인 헤딩골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경기 이후 브롤리 감독은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은 강팀이었다는 말로 패배를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역시도 수많은 크로스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치 형들의 아시안컵 때처럼 정규 시간이 끝나고서야 극장골을 넣어 간신히 이겼고 이번 대회에도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1차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럽에서 뛰는 배준호 선수를 비롯한 핵심 선수들이 다 빠져 있었음에도 역습을 작정한 아랍에미리트에게 별 찬스를 주지 않았던 점과 점유율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황선홍호였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축구 팬들은 황선홍 감독의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보고 사뭇 긴장한 눈치였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단조로운 크로스뿐이라고 비판한 것이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와 같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 일본에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일본 축구 팬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크로스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다만 철저하게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두고 롱킥과 크로스를 올린 건데 콤비네이션과 익숙함의 문제는 개선해 나갈 것 같다. 세트플레이 수비가 서투른 일본에게 이런 궁합은 위험한 상대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기본 실력 차이고 1대0으로 이겼다. 주력으로 여겨지는 선수가 빠지면 전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팀이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는 한일 간의 선두 다툼이 될 거야. 한국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니까 그 점이 무섭다. 그에 비해 일본은 어제 퇴장자가 나온 경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했지만 마무리를 못했고 되려 역습을 당한 점을 보면 한일전은 알 수 없다. 일본도 신승이었기 때문에 한일 두 팀이 득점과 실점이 같게 된 것은 그나마 좋았다. 최근에 한국은 후반 막판에 득점하는 인상이 강하다. 일본도 한국전은 조심해야 한다. 두 팀 다 2연승하고 최종전은 서로 주력을 쉬게 할 수 있으면 베스트군. 일본이 우리 대표팀 경기를 보며 긴장하는 점은 일본의 취약한 수비에 우리 대표팀의 공격이 찰떡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본 역시 중국과의 경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겹친 것인데요. 사실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졌던 것은 우리 대표팀의 깔끔한 조별 예선 스타트가 있었던 새벽 경기 이전에 벌어진 일본과 중국의 중일전이었습니다. 일본은 이겼음에도 크게 분노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일단 일본은 수적 열세로 인해 간신히 이겼으며 그나마도 결정력이 제로였던 중국이었기에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면서 중국을 시원하게 잡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매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력 자체도 불만이었지만 바로 이 수적 열세를 만든 퇴장이 문제였는데요.
우리 보고 그렇게 태권도 축구라고 폄하하더니 웬걸 일본에서는 가라데 축구가 터져나와 버린 것이었습니다. 쿵푸 도발에 말려 가라데가 등장하였다면서 스포츠 매너에 있어 망신살이 뻗쳤다고 크게 분노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깔끔하게 선제 득점에 성공한 일본은 이후 무난한 경기를 할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전반 17분 일본의 수비수 니시오 류야가 팔꿈치로 상대 중국 선수를 가격한 것이 VAR 판정으로 넘어갔고 그 결과 퇴장을 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일본인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시죠. 굉장히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런 멘탈을 가진 녀석이 일본에 있다니. 게다가 대표로 이런 선수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어떤 대표팀이라도 절대 소집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대회에서 이런 짓을 하는 선수는 반드시 다시 한다. 매우 가벼운 행동이었다. 그 정도의 도발에 반응하는 선수라면 국제대회에서는 어렵다. 이건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상당히 비난받아 마땅한 경솔한 플레이였다. 일본 대표팀 역대 최악의 플레이 중 톱클래스였다. 니시오는 만약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확실히 전범이 되었을 것이다. 이기든 지든 니시오는 전범이다. 한 명의 어리석음으로 일본 팀 전체의 체력까지 깎여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선수를 옹호하는 사람은 누군가? 파리올림픽에 갈 수 있어도 이런 선수는 절대로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감정이나 멘탈을 컨트롤할 수 없는 선수는 대표팀에 필요 없다. 특히 센터백이 이런 것은 좋지 않다. 이른 시간에 퇴장당해 일본은 안 좋은 경기력에 좋은 변명이 되었지만 11대 11 경기였어도 꽤 밀린 전개가 되었을 것이다. 지상파로 방송되는 시합에서 이 무슨 가벼운 행위인가? 아무리 상대가 부딪혀온다 해도 지금 VAR이 있는 시대에 가볍다고 해도 팔꿈치를 돌리는 것은 너무 경솔한 퇴장이다. 파리 출전이 정해져도 니시오는 최종 멤버에서 제외다. 아무리 수비수로서 뛰어나더라도 이런 불필요한 퇴장을 받는 건 파리에서 위험하다.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멤버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비신사적 가라데 팔꿈치를 두고 격분할 줄 알았던 중국의 반응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일본의 비신사적 플레이를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 대표팀이 처참했다는 것이 중국의 반응인데요.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가 직접 이번 대회가 있기 전 중국 웨이보에 팔로워 1855만 명을 자랑하는 해설자 동루가 일본 축구는 이제 끝났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친 부분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내심 그들이 일본을 잡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막상 일본과의 경기에서 수적 우세를 가졌음에도 이기지 못한 것을 두고 일본이 10명이 아닌 9명이 뛰었다 해도 이기지 못했을 참혹한 경기력이었다며 분노한 중국인들이었는데요. 중국 스포츠 위클리의 칼럼니스트이자 축구 해설가 마더싱도 분노를 넘어 한탄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중국팀은 역사상 가장 약한 팀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일본 대표팀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고 3골 이상 대패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였는데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본의 퇴장이 나와서 그나마 0대1로 패배한 것에 그친 것이며 중국팀의 낮은 실력으로 인해 변명할 수 없는 패배였다고 말했는데요. 13전 12패라는 일본 상대 역대 전적에다가 애초에 이길 가능성도 없어 보였지만 그나마 수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는 하늘이 준 기회조차 살리지 못했다는 것에 한탄하고 있는 중국. 게다가 중국 대표팀이 이 경기에서 보여준 기묘한 전술적 교체에 대해서도 중국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계속 동점골을 넣지 못하자 88분경에 키가 2m가 넘는 장신의 골키퍼를 필드 플레이어로 투입하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한 분노였는데요. 중국 감독 청야오동은 다급한 상황이라 경기장 안에 2명의 골키퍼를 투입했다는 것인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술이 원래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발기술도 탄탄하고 헤딩 능력이 좋은 위진용 골키퍼를 필드에 투입한 것은 원래 중국의 전략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황당한 전략에 대해 중국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 전술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어. 선수들의 능력이 부족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 되어서 그들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돕길 제안한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체육 총국의 말에서 중국 농구리그에서 키 큰 선수를 찾아 축구 공격수로 뛰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어때? 정말 축구에 대한 모욕이다. 이 감독은 정말 웃긴다. 축구에 대한 이해가 아직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골키퍼가 센터포워드로 나왔다는 건 저 선수가 골키퍼와 센터포워드 중에 어디에 더 적합한지를 감독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결코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여기에 중국 축구 팬들이 설상가상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다음 경기 일정입니다. 사실상 1패만 더하면 중국 축구의 파리올림픽 출전의 꿈은 무산되는데요. 그 마지막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중국의 다음 상대팀
그 팀이 바로 우리 대표팀입니다. 지금 중국의 분위기는 공한증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1차전은 일본에게 지더니 다음 경기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에게 패퇴당해 탈락할 지경에 놓였다는 중국 매체들은 조별 예선에서 결국 한국과 일본이 올라갈 것이라며 비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바이두는 중국 대표팀 감독 청야오동은 패배의 마음을 진정시킨 뒤 곧바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경기를 관람했다면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일본을 이기지 못했는데 비록 한 골 승부였다고는 하지만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볼 점유율이 73%의 압도적인 슈팅 숫자와 퀄리티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고 공격력의 방어력까지 모두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팀이라며 비관하고 있었는데요. 다가오는 금요일 경기이기에 전술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한국전에 대한 불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며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서 무려 43개의 크로스를 성공시켰다는 점을 우려했고 한국의 좌우 측면 공격을 막아내야 할 중국 수비진들에 대한 비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한증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특히나 선수들이 어린 나이일 때부터 그것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또 중국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대표팀 역시도 죽음의 조인데다가 각 클럽들이 선수 소집에 응할 의무가 없는 대회였던 터라 전력 손실이 불가피했고 아랍에미리트의 전술에 고전을 했지만 그래도 조별 예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1차전을 승리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중국과의 경기에서 빠르게 조별 예선 통과를 확정지어 순조로운 대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